곡성에 가보신 분 손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뭐 곡성 들어보셨죠? 네. 대부분은 뭐 영화 곡성을 보고, 네, 거기 막 연쇄살인마가 이렇게 막 다니고 뭐 이러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한 15년 정도 전업작가 하다가 이제 곡성으로 내려갔는데, 제 친구들이 왜 하필 곡성으로 가냐고, 네, 그 위에 남원도 있고 밑에 구례나 하동도 있는데 왜 곡성으로 가냐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영화와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특히 그 전주교 박해, 정해박해가 있어가지고 거기 굉장히 전주교 신앙이 아주 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그런 곳입니다. 제 목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곡성에 한번 성지순례를 오시는 것, 네, 그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다 오시면 이제 100% 만족되는 거고요. 네. 많이 못 오시면 제가 그 곡성성당 신부님한테 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곡성으로 이렇게 귀촌한 지는 5년 됐습니다. 5년.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이제 농사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소설가가 된 지는 30년 됐거든요. 30년차 소설가인데, 내려가서 농사도 좀 짓고 싶어가지고 제가 심은 배추입니다. 제가 심고 이렇게 딴 배추고 이걸로 김장김치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한 4년 정도 농사를 제대로 이제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사 스승을 한 분 모시고 4년 동안 열심히 배웠고요.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고 이제 5년 차인데 석사 과정으로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이 어디냐 그러면 제가 섬진강대학교 석사 1학기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곡성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서울만 합니다. 서울이 605명, 곡성은 547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10분의 9 정도 됩니다. 근데 인구는 서울은 이제 940만 명 내외고요. 곡성은 26,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숫자가 적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최재천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 생물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지역을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구 3만 명이 되지 않는 군 단위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사실은 맞죠. 그래서 뭐 그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 플랜카드를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또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안전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너무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은 굉장히 전염이 빨리빨리 되잖아요. 근데 곡성은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그 바이러스가 퍼졌던 코로나 3년 동안에 한 번도 학교가 문을 안 닫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줌 수업을 안 하고요. 네, 전부 학교 문을 열고 수업을 했고, 그래서 서울에서 학생들이 줌 수업하다가 지친 학생들이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농촌 유학을 와가지고 마음껏 뛰놀다가 이렇게 갔다,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곡성에서 저는 이제 4가지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이제 농사를 배우고 있고요. 김탁한의 이야기학교라고 해가지고 농부들한테 글쓰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주 과정으로 해가지고 10주 동안 글쓰기를 하고, 그리고 나면 공동문집을 내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섬진강 마을 영화제라고 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곡성 사람들은 영화에 한이 있어가지고 영화제를 잘해서 호러 영화의 그 기억을 덮어버리자, 이런 뜻으로 영화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회 500명이 왔고요. 그 다음에 2회 때 1000명이 왔고요. 3회 때 15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1500명 정도 오시면 적정수고요. 올해도 가을에 9월 달에 또
영화제, 사회영화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책방을 하나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책방 들녘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곡성이 인구가 26,500명 정도 되는데 책방이 없는 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책방 소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그 마을 활동가들이랑 학교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그 선생님들이 책방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방이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1시간 가야 이제 광주나 순천에 가거든요. 책방 견학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책방을 군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면 거기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마음껏 놀 수 있으니까요. 그 마을 활동가들이 책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눈이 침침해서 책을 안 본대요, 농부들이. 근데 작가님은 뭐 책 보시니까 작가님이 책을 골라달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한 500권 정도 책을, 생태와 관련된 책을 골랐고요. 섬진강 들녘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들녘의 마음 이렇게 지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밀이 숨어 있는데, 저기 나오는 그 들녘이라는 그 이름이 이 사랑과 혁명이라고 하는 정해박해를 다룬 소설의 남자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들판에서 농사 짓는 농부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들녘, 실제 들녘이기도 하고, 제가 쓰고 있는 소설의 남자 주인공의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방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생태책방 들녘의 마음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뒤쪽에 보시면 지금 그 생태책방 들녘의 마음에서 같이 곡성에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제 책을 팔겠다는 일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들어보시고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2023년 9월 18일 날 출간됐습니다. 출간돼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원고지로 한 6,000매 정도 되는 그런 소설이고, 제목은 이렇게 사랑과 혁명이고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사면 보통 이제 책 뒤에 추천의 글 이런 걸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광주 대교 교구장이셨던 김희중 대주교님이 추천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좀 제 책을 제가 읽으려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생태계 수호성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떠올렸다. 이 성인은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며 섬겼고 특히 소외된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자 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교 선조들의 삶을 떠올렸다. 조선시대 순교자들은 진리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뿐인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명하려 했다. 작한 작가는 이 책에서 암흑과 같은 생태 환경 시대에 필요한 등대와 같은 길잡이를 제공한다. 또한 신앙인들의 믿음과 우리 민족의 의로움에 대한 절개를 잘 조화시켜 한편의 대서사시를 선보인다. 이렇게 깊이 있고 아름다운 글로 우리 선조들의 신앙과 삶을 재현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 관련 서적이니까 출판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대교구에서 받았습니다. 출판사가 있는 곳에 소속된 교구에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판 승인서를 받았고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위의 저작물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해로운 것이 있음을 찾지 못하였기에 출판을 승인합니다. 이거 교회인가 여부, 교회인가 날짜와 인가 교부를 반드시 출판물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 이제 천주교 관련된 서점에서 그 책을 유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님이 이렇게 출판 승인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그래서 이제 이 정해박해가 일어난 해는 1827년이거든요.
1827년. 근데 1800년대를 흔히 이제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 1700년대 보면 이제 정조대왕이 있었고요. 그 앞에 이제 영조대왕이 있었고, 약간 중흥기가 있다가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제 신유박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박해가 시작되고, 그래서 그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한 100년 정도가 굉장히 이제 나라가 어지러웠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암흑기라고 이렇게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암흑기를 이제 제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할아버지도 불행하고 아버지도 불행하고 아들도 불행하고, 그리고 할머니도 억울하고 어머니도 억울하고 딸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한 세대 한 30년 정도만 불행한 시기가 있으면 그 30년을 잘 견디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렇게 도약을 하고 중흥을 하고 희망이 보이고, 보통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 1800년대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에 거쳐서 계속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1800년대를 만일에 이제 어떤 소설가가 소설로 쓴다 그러면 굉장히 맷집이 좋아야겠죠. 할아버지 이야기 썼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도 어두컴컴해요. 절망적이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야기 그 다음 아들 이야기를 썼는데 아들 이야기도 어두컴컴해요.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손자 이야기로 들어갔는데 손자 이야기도 어두컴컴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3대에 거쳐서 불행한 이야기를 어떤 작가가 소설로 쓰면 그 작가는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막 불행한 일들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소설을 조선시대를 다 이제 정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 썼습니다. 쭉 다 써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1800년대는 쓰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저 때는 암흑기니까 저기 잘못 들어가면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700년대에 관한 소설들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고관연의 반각본 살인사건, 연령문의 비밀, 열화강의 목격자들 대소설의 시대, 이런 게 이제 1700년대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고요. 이 소설들은 흔히 이제 백타파 시리즈라고 부르는 연암 박지원, 담원 홍대용 이런 그룹들을 다룬 소설들이고요. 이 소설들은 영화가 됐습니다. 영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조선명탐정이라고. 조선명탐정 시리즈가 제 원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연령문의 비밀이라는 게 조선명탐정 첫 번째 이야기의 원작이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지금 EBS에서 지금 일요일 밤마다 밤 11시에 시리즈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리즈는 제가 이제 정조시대를 배경으로 실학파 이야기를 신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원고지를 한 10,000매 정도 썼거든요. 쓰고 나면 그다음에 1800년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해요? 건너뜁니다. 건너뛰어가지고 개화기를 쓰자. 여기 너무 어두우니까 일단 놔두고. 그래서 개화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개화기를 쓴 노소와 갑이나 파리의 조선열 이심이나 대장 김창수나 뱅크나 이런 작품들은 개화기와 일제시대 때 작품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노소와 갑이는 갑이라고 하는 영화로 영화가 됐고요. 주진모랑 김소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인데 영화는 망했습니다. 노사는 별로 없고요. 대장 김창수는 김구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구 선생님, 조진웅이라고 하는 배우가 김구 선생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인천 감옥에서 탈옥하는 상해로 넘어가기 전에 젊었을 때 김구 선생 모습을 그린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이제 1800년대를 빼놓고 계속 앞에 쓰고 그리고 건너뛰고 뒤에 쓰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언젠가는 이제 1800년대를 쓰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제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겁을 먹고 있었는데 2018년 가을에 우연히 곡성성당에 가게 됐어요. 곡성성당 가게 됐는데 곡성성당 가면 이제 저렇게 있고 이제 십자가 위에 이제 닭이 한 마리 이렇게 울고 있고요. 곡성성당 앞의 모습인데 앞의 모습을 보면 옥터성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터성지. 그래서 저게 이 옥터성지가 뭘까? 처음에 가서 이제 궁금했던 거죠. 저 옥자가 구슬 옥자가 아니고 감옥 옥자입니다. 감옥 옥자. 그러니까 감옥 자리에
성당을 세운 겁니다. 감옥 자리에 성당을 세웠고요. 감옥 자리에 성당을 세운 이유는 정예박해 때 1827년에 정예박해가 일어났는데, 정예박해 때 교촌이 이제 곡성이라는 게 그 곡자가 골짜기 곡자거든요. 곡성에는 골짜기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곡성 주민들에 따라서 좀 달라요. 100개에서 150개 이쪽 저쪽 하고, 곡성에서 태어난 사람도 곡성의 골짜기를 다 못 들어가 보고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골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 중에서 한 2개 정도 골짜기에 천주교 신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1년부터 이제 서울에서 신유박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정약용 형제들하고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잡혀가지고 처형당하고 귀양 가고 순교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천주교인들이 도망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충청도 지역에 앉고요. 근데 충청도도 좀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속리산 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상주나 안동 지역, 그쪽 지역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쪽에도 교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있었고요. 거기도 좀 불안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다? 곡성까지 옵니다. 그래서 곡성까지 와가지고 1827년에 잡혔으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잡히지 않고, 거기서 교촌을 그 골짜기 2군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뒤에도 썼지만 평신도 공동체였습니다. 왜냐면 1801년에 그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1830년대에 이제 새로운 신부님이 오시니까 그 사이에는 교촌이 만들어져도 사제가 없는 거죠. 사제가 없이 평신도들이 회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촌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곡성에서 그 2군데 교촌에서 이제 1827년에 천주교 신자들이 잡히면 관아에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곡성 관아에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감옥으로 끌고 온 겁니다. 감옥으로 끌고 와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문초하고 곤장 치고, 그리고 그 집을 다 수색해가지고 뭐 성물이나 뭐 여러 가지 천주교 관련된 물건들이 나오면 이거 어디서 받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건을 받은 사람들도 이름 대라고 하고, 그래서 계속 고문하고 그랬던 장소인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 성당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소를 기려서 이제 옥터성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앞에 성당이 있고 성당 뒷마당에 가면 감옥을 만들어 놨어요. 감옥 그 당시에 감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천주교 신자인 저 뒤에 계신데 그 같이 저랑 책방하는 이동현 미실란 대표님이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러고 저를 데리고 가서 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소설가니까 약간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설명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일단 의심하거든요. 진짜 그런지 조선시대 지도를 꺼내가지고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게 곡성 지도입니다. 곡성 지도고, 이쪽으로 보면 이제 이 강이 이렇게 쭉 내려서 흘러가잖아요. 이게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서 여기 보면 구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면 여기 구례로 흘러가는 거고요. 여기 대황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황천은 지금은 보성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성이 있어가지고 보성에서부터 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가지고 압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압록이라는 곳에서 두 강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섬진강이 훨씬 커지죠. 그래서 이제 구례나 하동으로 가면 굉장히 넓은 섬진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강이 곡성에는 2개가 있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감옥, 지금 성당이 서 있는 감옥 자리는 어딜까요? 빨간.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형옥이라고 되어 있는 감옥 지도를, 조선시대 지도를 보면 감옥은 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옥을 옥을 만들고 나면 그 도망을 못 치게 이제 벽을 쌓잖아요. 벽을 네모로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서리에서 이렇게 타고 넘어갑니다. 모서리에서 이렇게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감옥 안에는 나무를 절대로 심지 않고요. 그리고 감옥을 둥글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둥글게 되어 있는 게 저기가 감옥 자리고 그 옆에 보면 동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기가 관아인 겁니다. 그래서 저 관아가 지금 뭐가 되어 있을까요? 동헌은 넓은 마당으로 이렇게 닦아놨으니까 곡성군청이 저기 있습니다. 곡성군청이 동헌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형옥과 객사 여기에 이제 곡성성당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군기고라고 해서 이 무기들 모아놓는 창고거든요. 그래서 객사와 형옥 자리에 감옥이 있고, 그 지금 성당이 서 있고, 저 군기고 저 자리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제가 성당 옆집에 살고 있어요. 정말 이게 저 되게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2018년도에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전업 작가로 영등포 쪽에서 이제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열심히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이 성당을 가서 이제 이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그 벽타파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10,000배 정도 쓰면서 보면 천주교 신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조 시대 때도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걸어오면서도 저기 보니까 김범무 집이 있던데 저게 제 소설에 나오거든요. 1700년대 천주교 신자들 이야기를 쭉 이렇게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 천주교 신자들의 30년 뒤에 모습입니다. 30년 뒤에 이 사람들이 1700년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서울에서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가장 멀리까지 도망간 30년 뒤에 곡성에 가 있는 거예요. 곡성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서 곡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조사하면서 소설 쓰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서 살면서 써야겠다. 여기까지는 저희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곡성에 내려가서 그 정해박해 그 마을에서 그 고을에서 살면서 이 소설을 써야겠다. 여기까지 저의 의지인데, 그래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에. 근데 문제는 그 집을 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널 뭘 믿고 빌려주냐 이런 거죠. 네. 시골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누구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보증을 해줘야지만 그 집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못 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헤매 다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누가 한 명이 보증을 쓰기로 해가지고 집을 구했는데 연락이 왔는데 성당 옆집이라는 거예요. 성당 옆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너무 좋다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정해박해를 쓸 건데 성당 옆집에서 글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성당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성당 옆집에 사니까 제 오른쪽에는 신부님이 살고 계세요. 신부님 사택이고요. 그리고 제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집 정문 맞은편에는 수녀님이 5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과 수녀님 사이 제가 낑겨서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제 뭐 텃밭이 조금 있어가지고 텃밭 하려고 나오면 불이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수녀님 사이에서 제가 반농사를 지으면서 소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은, 거기서 이제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제 약간 저는 이제 농사 지을 때 농사 스승이 비닐 멀칭도 못하게 하고 그 약도 못 치게 해가지고 4월, 5월, 6월이 너무 두렵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미칠 것 같아요. 풀들이 막 엄청나게 자라는데, 그러니까 돌아서면 풀이 막 이만큼씩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풀을 뽑아야 되잖아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풀을 막 뽑고 있으면 9시 반이 되면 성당에서 종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이만큼 33번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소리가 이렇게 땡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 제가 뭐 호미질을 막 하면서 이렇게 주책 맞게 이렇게 풀을 뽑다가 갑자기 경건해져요. 그러니까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호미질을 하는 건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그 성당을 향해서 이렇게 밀레 만종처럼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33번 그 종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맑아지는 거죠. 마음이 맑아지고,
그리고 제가 뭐 30년 동안 소설을 써왔지만 제 소설의 주인공들이 고문받고 막 그 가장 혹독한 어떤 체험을 하는 그 곳을 바라보면서 제가 산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풀을 매면서 맨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한 30m 떨어져 있는 저 감옥에서 여정의 밖에 때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잡혀와서 문초를 받은 곳이다.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밀착해서 쓴 소설이다. 그러니까 곡성까지 간 건 저의 의지이지만 성당 옆집에 살게 한 건 이건 천주님 뜻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1800년대의 자료들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광주 교회사 연구소에 찾아갔습니다. 대교구에 가가지고 김희종 주교님하고 이제 옥현진 대주교님하고 이렇게 두 분 뵙고 광주 교회사 연구소에 있는 1800년대 자료들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음껏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완성하는데 4년 정도 걸렸는데 4년 동안 책을 왕창왕창 빌렸습니다. 빌렸고요. 굉장히 좋았던 건 그 책들을 보다 보니까 김희중 대주교님이 밑줄 끊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희중 대주교님이 자료 보다가 여기 이 순교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이제 작업을 결심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 1월 1일 날 서울에서 짐을 다 빼가지고 곡성으로 이제 귀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이고 폐교의 2층인데요. 멋있어 보이죠? 커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고생 모드로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10분 정도 걸으면 섬진강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곡성군 곡성읍 섬진강로 2583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목 이름 자체가 섬진강인 거죠. 그래서 작업실을 완전히 옮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책과 관련돼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좀 더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정해박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진급 다리를 놓기 위해서 돌을 한 6개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역사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이제 역사소설이고요. 왜냐하면 이 정해박해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계속 최대한 많이 찾았는데 자료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남아있지 않은 부분들은 작가가 이제 상상력으로 이렇게 메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검은 구멍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역사의 검은 구멍.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 동안 소설 쓰면서 어쨌든 대중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은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소설이거든요. 그 소설 제가 썼는데 드라마로 나왔죠. 백사부작으로. 이순신 장군은 기록을 많이 했어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을 쓰면서 제일 힘들었던 날은 언제일까요? 돌아가신 날이에요. 자기가 죽는 날에는 일기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기가 있으니까 일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다 추적할 수 있는데 죽는 날은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역사의 검은 구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되 역사의 검은 구멍을 상상해서 메우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박해 같은 경우에도 정해년에 곡성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붙잡혔다. 이게 팩트인 거죠. 네, 붙잡혔고 처음에는 이제 곡성에서 한 50명 정도가 핵심이 잡혔어요. 50명 정도 신자들이 잡혔는데 그 신자들이 문초를 받고 그래서 그 신자들 중에 일부가 내가 이 성물을 어디서 받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전라 감령이 있는 전주에
천주교 신자들이 막 잡혀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다 잡혀온 전라감령으로 잡혀온 천주교 신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500명. 서울에서도 잡혀오고요, 충청도에서도 잡혀오고, 경상도에서도 잡혀오고, 전라도에서도 잡혀오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라 곡성 지역에 이 신자들이 잡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걸 상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평신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평신도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서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찾고 또 상상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울에서 쓰지 말고 곡성에 내려가서 쓰자 이렇게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곡성에 내려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보는 강을 제가 보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걷는 길을 제가 걷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들을 제가 짓는 거니까 훨씬 더 제가 경험을 해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벌써와 아직도라는 건데요. 벌써와 아직도. 이게 이제 제가 이번 소설을 쓰면서 아까 김희중 대주교님 추천 그래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교황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시지만 생태적인 삶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쓰면서 그전에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등장 인물이 누군가. 이 소설도 쓰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게 등장 인물이 100명 정도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엄밀하게 천주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명이 하나씩 있어요. 자기 본명이 많아요. 서울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서울에서 생활할 때 자기 이름이 있고, 곡성에 왔을 때는 그 이름이 아닌 거죠.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세례명이 있잖아요. 한 명당 이름이 3개씩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300명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야고보도 너무 많아요. 근데 세례명이 그렇게 막 다양하지 않으니까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계속 나옵니다. 자기들도 헷갈려가지고 큰 마리아 작은 마리아 막 이렇게 막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쓰는 게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번에는 쓰면서 등장 식물들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곡성에 있으면서 제가 사귄 나무들한테 그 나무들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2층이 제 작업실인데요. 제 2층이 제 작업실인데, 작업실 앞에 산수유 나무가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나무가 산수유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지금 이제 산수유가 구례에서 산수유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막 제철입니다. 막 피고 있는데 좀 있으면 서울로도 이렇게 쭉 올라오겠죠.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이 나무가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른 산수유보다 2주 정도 빨리 핍니다. 그래서 제가 2층에서 막 작업하다가,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막 작업하다가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얘가 벌써 꽃이 폈어요. 벌써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벌써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은 벌써입니다. 벌써고요. 그리고 이 나무는 저건데요. 이 눈 옆에 있는 건데, 저 나무는 목백일홍입니다. 목백일홍. 배롱나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목백일홍이 막 필 때 벼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목백일홍이 지면 추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보니까 저 목백일홍은 다른 목백일홍이 다 졌는데 추수가 다 끝났는데도 계속 붉은색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직도 붉다. 그래서 이름을 아직도라고 지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이 벌써와 아직도가 이 덜력이라고 하는 주인공 옆에 늘 있습니다. 등장 식물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주목공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벌써와 아직도가 제가 생각하기에 조선의 천주교를 상징하는 두 단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벌써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벌써 천주교 신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놀랐다고 하거든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선교하기 전인데 벌써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천주교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천주님을 믿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박해를 심하게 했는데 1801년부터 1860년대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에 걸쳐서 계속 박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천주교를 믿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 천주교 자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조선 천주교는 벌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끝나는구나. 근데 그걸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면 문학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무 두 그루를 테스팅해가지고 나무에 벌써라고 하는 나무와 아직도라고 하는 나무를 등장시켜서 그게 정예박해 내내 천주교 신자들 옆에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곡성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는 제 작업실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보여드릴 수 있고, 아직도도 네. 지난주에도 보니까 아직도도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사랑과 혁명을 쓴 게 그 옥토성지 곡성성당을 보았을 때 그때 내가 사랑과 혁명이라는 것, 정예박해를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제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작품을 쓰도록 벌써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백탑과 시리즈 10권을 만매를 썼는데 조선명탐정 첫 1편에 보면 이제 열려문의 비밀에 이 이름 뭐죠? 한지민이죠. 네. 소설 속에서는 김하영이라고 하는 배우로 나오는데,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열려문의 비밀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네. 적성이라고 하는 고을에서 천주교 신앙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 집안이 유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교 굉장히 강한 유교 집안이어가지고 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한 거죠.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집을 나가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하인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고, 죽이고 나서 남편을 따라 죽었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연료비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려고 탐정들이 가는 겁니다. 김명민이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책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인 거죠. 천주교 신자로 이 열려문의 비밀을 제가 2003년도, 2005년도에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벌써 제가 쓴 소설 속에 1700년대 천주교 신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소설의 시대라는 건 2018년, 2019년 이때 이제 책을 낸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극 같은 거 보시면 후궁들 있잖아요. 후궁들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글을 막 읽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넘겨서 보고 있거든요. 그게 다 한글 소설들입니다. 후궁들이 거기서 뭐 논어나 뭐 맹자나 이런 걸 읽을 리가 없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는 소설들을 계속 읽었고, 그 한글로 되어 있는 소설들을 또 짧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후궁들이 막 몇십 년 동안 후궁 생활을 해야 되니까 긴 한글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 한글 소설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궁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궁녀들이 그 한글 소설들을 읽었던 그 길로 천주교 신앙이 들어갔어요. 천주교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1801년도 신유박해 때 보면 후궁하고 궁녀들이 잡혀가지고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궁궐 안으로 천주교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 이 궁궐 안으로 천주교 신앙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궁들이 모여가지고 역사소설 읽고 막 좋아하다가 그 신앙을 타고 이제 그 성인들을 다룬, 성녀들을 다룬 책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걸 읽고 신앙생활을 했고요. 실제로 했고, 그 중에 일부가 잡히거든요. 잡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목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약을 내려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데서 죽였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베껴주던 궁녀가 있었는데, 그 궁녀가 그때 잡히지 않고 탈출해가지고 1827년에 이 곡성까지 도망을 와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교우촌에서 가장 존경받는, 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끝부분과 이 소설의 첫 부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조의 마지막 부분에 천주교 신자들의 궁중 안에서 천주교 생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에 나오고, 그리고 30년 뒤에 그 중에 몇 명은 잡혀서 죽었고 몇 명은 탈출해서 곡성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이게 열려문의 비밀이나 제가 대소설의 시대를 쓰면서 1700년대 천주교 신앙을 제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회박해 때 이제 그 복도성지에 갔을 때도 저한테 소개시켜서 주시는 분은 막 이렇게 자랑을 막 하셨지만, 저는 이제 약간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아, 그러면 1800년대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1700년대 끝과 1800년대 시작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네, 천주교 신앙으로 소설을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키워드는 나는 왜 지금의 내가 되었는가. 이렇게 되게 어려운 제목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졌느냐 이런. 예, 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정회박해면 한 권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책을 써주면 좋았을 걸. 저도 처음에 한 권만 쓸 생각이었습니다. 예, 요 책 중에 2권만 쓸 생각이었어요. 2권. 2권이 이제 정회박해의 이야기거든요. 천당과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만 쓸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제 자료조사를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가령 제 작업실 앞에 이런 마당 고양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큰품이에요. 큰품이라는 고양이인데, 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을 때는 같이 잘 지냈는데, 예, 한 1년 가까이 같이 잘 지냈는데, 얘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곡성에 살면서, 농촌에 살면서 이렇게 고양이를 비롯해서 새를 본다든지, 혹은 뭐 고라니를 본다든지 수달을 본다든지 하면 딱 보는 순간에는 내 앞에 있는 거죠. 내 앞에 있는데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만나고 나서 이 생명은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한 6월달 정도 되면 이제 모내기 하고 나면 이 곡성의 들판이거든요. 그러면 새들이 막 백로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백로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날라올까요? 이 논에 물을, 섬진강 물을 끓였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뭄이 들지 않는 거죠. 섬진강 물을 땡겨가지고 논에 물을 다 대거든요. 그러면 그 섬진강 물이 올라오면서 물고기들이 따라서 들어와요. 그러면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사는 백로들이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보면 백로들이 한 줄로 쫙 서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논에 맛있는 게 많나. 귀신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많이 치고 막 물고기들 막 많이 죽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애들이 안 가요. 애들이 안 가고 친환경으로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논에 먹을 게 많으니까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회의하고 보면 쓱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도 보면, 아, 지금은 논에 있지만
여기 오기 전에는 강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논에 있다가 또 다른 논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에는 이제 이것만 쓰려고 한 거예요. 이것만. 네. 1827년 정해박해만 쓰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최소한 1801년 신유박해부터 시작해가지고 1827년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827년만 쓰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 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천주교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1800 정조시대 때는 어떻게 신앙을 처음 시작했고 신유박해 때는 어떻게 잡힐 뻔했는데 안 잡혔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다가 뭐 이렇게 앞에 인물이 나올 때마다 100명이 나오는데 100명이 나올 때마다 앞에 이야기를 잔뜩 이렇게 전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하다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전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801년부터 1827년까지 이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와가지고 곡성까지 오게 됐고 곡성에서 어떻게 교촌을 형성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까지 써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1827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걸 써야 됐어요. 그래서 앞에 걸 쓴 겁니다. 앞에 걸. 네. 1801년부터 1827년까지를 쓴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1권과 2권만 쓰면 되지. 1827년에 정해박해 끝났으니까 뒤는 뭐냐, 뒤는. 근데 정해박해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신유박해랑 정해박해가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관에서 천주교인들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유박해 때는 잡아가지고요 매교시키든지 아니면 귀양 보내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해박해 때 이제 그 신자들을 잡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 막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게 발견되느냐 하면 손톱, 머리카락, 목침 이렇게 피 묻은 목침 같은 거 이렇게 잘라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게 1801년, 1815년 이렇게 박해 사건 때 순교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들이에요. 혹은 그분들의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피 흘린 흔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2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경우의 수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배교시키든지 아니면 귀향을 보내든지 아니면 순교를 시키든지 하나는 뭘까요?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배교할 때까지. 그러니까 1827년에 잡힌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천주교 신자들이 12년 동안 1839년까지 12년 동안 전주 감옥이랑 대구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배교하든지 하나는 병들어 죽든지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박해가 1827년에 끝난 게 아니고 1839년에 끝난 거예요. 39년에 사실은 39년에도 끝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39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나고 나서 정해박해와 기해박해에 박해받은 사건들을 다 기록한 걸 교황께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서를 빼내는 또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1840년, 41년 이렇게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긴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유박해처럼 귀양 보낼 사람 귀양 보내고 죽일 사람 죽이고 다 끝냈으면 소설이 2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배교할 때까지 가둔다. 그래서 가둬놓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해박해서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12년 동안 그런 이것도 다른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잡혀가지고 막 문초당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27년이 일어났다면 이건 그 장기수인 거죠. 지금으로 치면 장기수로 12년 동안 신앙을 지키면서 계속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3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길어진 거죠. 3배로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까지 다 써야지만 이게 정해박해를 다 쓰는 거다. 이걸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신태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1827년에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어디서 잡혔느냐 하면 여기 잡골이라는 데서 잡혔어요. 여기 경상도 상주거든요. 상주, 문경, 예천 이쪽에 이제 그 교촌이 많은데 그 중에서 신태보 베드로 선생님은 잡골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잡골에서 잡혔다는 건 곡성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가 저기랑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곡성에서 문초를 막 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신태보 베드로 선생한테 받았고 잡골에 계십니다. 그래서 신태보 베드로를 잡아온 거예요. 잡아와가지고 신태보 베드로가 전라 감영에 잡힙니다. 잡혔는데 1827년부터 시작해서 1839년까지 39년에 순교하시거든요. 결국. 근데 38년쯤 됐을 때 30년대에는 신부님들이 들어왔잖아요. 주교 한 분이랑 신부 두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샤스탕 신부님이 전라도 지역을 도셨어요. 전라도 지역을 쭉 도셨는데 돌다가 곡성 거쳐서 전주에 간 거죠. 전주에 가니까 전주교 신자들이 나와가지고 신부님 여기 11년 동안 감옥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태보를 비롯해서 한 5-6명이 배교하지 않고 계속 11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내려오느냐 하면 그러면 11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적어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신태보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기가 11년 동안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써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되게 미스테리죠. 그래서 써가지고 그게 프랑스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넘어가서 그게 처음엔 당연히 한문으로 이렇게 썼을 건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넘어가가지고 그게 불어로 번역되어 있는 게 남아있어요. 불어로 번역되어 있는 게 남아있고 그 불어로 번역되어 있는 걸 다시 한글로 번역한 책이 이 책입니다. 신태복 중수기. 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정해박해 때 잡혀가지고 이제 장비수로 이렇게 10몇 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겪었는지를 아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소설 3권의 핵심이 이겁니다. 신태보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붓하고 종이를 구해가지고 이걸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쓴 걸 어떻게 또 밖으로 감옥 밖으로 빼낼 수 있었을까? 빼낸 걸 또 어떻게 중국어로 또 빼낼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은 하나도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다 이제 상상을 동원해서 쭉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자랑강릉 상권을 보시면 사실과 상상 사이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해박해 맨 처음에 쓸 때는 곡성만 답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500명이 잡혀오는데 여기도 답사를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태보 선생이 잡혀왔으니까 그러면 신태보 선생이 신앙생활 한 데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잡골 앵무당 저기 가가지고 또 저쪽도 막 뒤지고 저쪽 넘어가니까 또 최양업 신분이 계신 그쪽 동네에 그쪽도 다 뒤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곡성만 답사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다음 네 번째 키워드는 이제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이게 어떤 종교적인 박해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상범입니다. 사상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사상을 버리면 배교를 하면 바로 풀어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불법으로 절대로 천주교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지, 물론 이제 법으로도 되어 있지만 임금이 직접 교시를 내린 게 있습니다. 절대로 천주교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척사윤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윤음이라는 게 임금의 말씀이란 뜻이고요. 척사는 이제 사악함을 배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의 그 척사윤음이 있습니다. 1801년, 1839년, 66년, 81년에 걸쳐가지고 왕이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왕인데 왕들이 절대로 천주교를 믿으면 안 된다고 4번에 걸쳐서 이제 밝혀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니까 소설에 순교하시는 분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왜 이걸 믿으면 안 되는지 또 강변하는 좌포도청, 우포도청 이렇게 관원들도 나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천주교를 박해했는가,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쪽 사람들의 입장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싶으면 이게 이제 인천 그 교회사 연구소에서 책이 나와 있거든요. 다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보시면 그 당시에 임금들이 생각하는 천주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5번째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5번째는 마을 공동체인데요.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쓰다 보니까 이게 세 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곡성에 교촌이 있는 거죠. 곡성 산골짜기에 교촌이 있었고요. 2번째는 500명이 잡혀온 거죠. 전라감령으로 500명이 잡혀와가지고 그 500명이 또 하나의 마을을 이룬 겁니다. 마을을 이룬 거고, 그리고 나서 정해년에서 비해년까지 12년 동안 장기수들의 감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마을을 쓴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6번째는 그래서 그 각 마을마다 중요한 이제 주제들이 있는 거죠. 그걸 제가 향주 삼덕에서 뽑아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이라는 게 막 이야기를 따라서 쭉 쓰는 게 아니고 각 곳마다 핵심 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있다. 그건 그 책의 주제가 전쟁과 평화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썼고요. 2번째는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썼고, 3번째는 이제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각각 다르게 썼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이게 어쨌든 3대에 걸친 긴 이야기니까 신유박해 때 이제 세 친구가 있습니다. 세 친구가 있는데 공원방 베드로, 남도석 야고보, 윤영택 요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친구는 순교하는 게 소원이었다. 아주 젊은 전주 교인들이었어요. 3명이 이제 좌포도청에 잡혀갔습니다. 3명 다 배교했어요. 고문 당해가지고 배교했는데 이 공원방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간자가 됩니다. 간첩. 네. 특히 이제 그 충청도 내포 지역에 좌포도청 간자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교촌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실제 좌포도청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려면 천주교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원방 베드로는 그래서 이 배교를 하고 좌포도청 간자가 됐고요. 남도석 야고보랑 윤영택 요한은 회심했습니다. 회심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명은 경상도 지역에 아주 존경받는 회장이 되고요. 한 명은 전라도 지역에 존경받는 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소설은 공원방이 남도석과 윤영택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한 축은 뭐냐면 그 앞에 보여준 사람들보다 한 30년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자가 아닌 겁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장선마을이라고 하는 섬진강 가에 있는 마을이고요. 제가 쓰는 제 집필실 바로 앞 마을입니다. 제가 아는 마을이고요. 그 마을에 3명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은 농부이고 한 명은 포수이고요. 산포수고
한 명은 그냥 몸이 아픈 거지예요. 거린인데 이 곡성에 교촌이 두 군데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교촌에서 교촌 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내려오는 거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도를 해서 전주 교인이 되면 데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장선마을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 교인이 아니었던 세 명의 친구가 각각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천주 교인이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축인 거죠. 그래서 이 6명이 서로 얽혀가지고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재밌겠죠? 네. 크게 주제를 보면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 믿음, 소망, 사랑, 마을 공동체, 생태 이런 게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소설을 썼고요. 보면 역사 소설이기도 하고 사회 소설이기도 하고 생태 소설이기도 하고 종교 소설, 추리 소설, 고백 소설 뭐 이런 이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검도는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을 곡성으로 모시려고 제가 이제 특별히 준비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소설을 읽으면 이게 정해년에 곡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더 좋은 건 성지순례를 오는 거죠. 성지순례를 오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지금 2025년인데 2027년이 되면 정예박해 200주년이에요. 정예박해 200주년이 되어가지고 지금 200주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성성당 옆에 그 정예박해 200주년을 준비하면서 가톨릭 역사관을 얼마 전에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준공식을 했고요. 또 곡성군에서도 그 교촌 한 교촌 옆에 또 전주교 정예박해 다목적 센터라고 해가지고 또 건물을 또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2개 짓고 성지순례 길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래서 200주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200주년 전에 한번 오시고 200주년 때도 또 한번 오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다른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그 정예박해가 일어났던 곡성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주로 주요 장소들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거 이제 순례 혹은 발바닥으로 읽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 교촌이 당곡의 덕실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금리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지금은 이제 정예박해 진원지라고 하는 이렇게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성당까지는 한 걸어서 2시간 반, 2시간 정도. 좀 빠른 걸음으로 하면 1시간 한 2~30분 그 정도 걸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건 또 대부분 좀 평지에 가까운 쪽에 있는 교촌이고요. 두 번째 교촌은 천덕산 미륵골 무명마을이라고 미산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는 좀 산 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교촌이고요. 그래서 저기 곡성성당에서 그 교촌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 십자가를 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려면 운동화 신고 좀 운동을 해가지고 약간 등산하는 기분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근데 이 천덕산 미륵골 이 교촌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내려다 보면 관아가 보입니다. 관아. 그래서 관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보이는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망가기 너무 좋아요. 여기서 딱 보고 있다가 이 포졸들이 이렇게 잡으러 오면 섬진강 따라서 뒤로 이렇게 지리산 따라서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 보니까 50명이 잡혔다면 한 50명은 도망간 겁니다. 안 잡히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교촌이고요. 세 번째 이제 여기가 말하는 감옥 자리입니다. 감옥. 성당 뒤에 곡성 감옥 자리가 지어져 있는데 좀 하자입니다. 하자. 감옥이 이렇게 담벼락이 이렇게 낮으면 고양이도 뛰어넘는데 아무나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사람 키의 한 3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게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못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낮게 담을 쌓아가지고 불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감옥 자리를 만들어 놨고요. 네 번째는 아까 그 세 청년이 살았던 장성마을이 있고 장성마을 앞에 이제 습지가 있습니다. 이 전라도 지역의 그 1800년대 교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겠어요? 아십니까? 네, 옹기입니다. 옹기꾼들이에요. 옹기꾼. 네. 여기도 이제 옹기꾼, 옹기교촌이거든요. 옹기교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옹기꾼들이 옹기가마에서 이제 옹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가마를 이제 가까운 곳에 남원장이나 구례장에 갈 때는 지게에 지고 네, 남원장에 가야 되죠. 그러면 섬진강이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루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남원장에 가서 남원장에서 또 천주교인을 만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했고요. 멀리 간다. 그러니까 뭐 가령 곡성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뭐 해남이나 목포나 이런데 천주교인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걸 옹기를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옹기배라는 게 있었거든요. 옹기를 가득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 옹기배를 몰고 쭉 섬진강을 따라서 내려가면 곡성, 구례, 하동, 광양 해가지고 바다에 도착하거든요. 거기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쭉 가면 해남, 목포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 길은 그렇게 배를 타고 갔고 가까운 길은 가마를 타고 이 지게에 실어서 간 거죠. 그래서 그 가마에서 이제 옹기를 구워가지고 와서 남원으로 넘어갈 때 나루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옹기배들이 있어가지고 옹기배에 옹기를 싣고 멀리 이렇게 예, 천주교인들을 만나러 갔던 곳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나루터들이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옹기배들이 왔다 갔다 하던 곳이니까요. 당연히 이제 순자강하고 대왕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자강이 지금은 섬진강, 대왕강은 지금 보성강이라. 이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성지순례를 갈 수 있습니다. 곡성성당에서 구례성당까지 걸으면 네, 그래도 한 반나절은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강 따라서 이렇게 쭉 네. 저는 걸어봤습니다. 저는 곡성에서 구례 거쳐서 하동까지 걸어봤거든요. 왜냐면 제 주인공들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걸어서 도망갔기 때문에 쭉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2027년까지 어떻게든지 좀 성지순례 할 수 있는 길들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동이라는 곳도 또 있는데 이게 이제 곡성에서 가장 그 깊이 들어가 있는 가장 이제 깊은 산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동에 살고 있는 분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오진 거죠.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아까 보인 두 군데 교촌에 있다가 도망쳐가지고 곡성에 예, 목사동까지 이제 깊게 이렇게 숨어서 예, 신앙생활을 하게 소설로 이렇게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면 이제 이런 장소들을 네, 역사와 또 소설 속에 있는 장소들을 섞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예박해 200주년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큰 주제는 이제 어쨌든 사랑하고 혁명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큰 주제이겠죠. 그래서 1권의 맨 앞에 보면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인용해놨는데 읽어보자면 마테오 복음서 5장 43절 44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게 이제 이 책의 전체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내 원수는 누구지?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박해 시기에는 그 원수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나를 잡아가고 내 가족들 잡아가서 고문해서 죽이고, 구체적인 이제 원수들이 앞으로 현실 속에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의 사랑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게 이제 이 소설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15일 날 가톨릭 역사관 축복식을 했습니다. 복현진 대주교님 모셔가지고 곡성 신자들 다 모여가지고 성당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한번 이제 일단 옥터성진 곡성성당 모셔가지고 뒤에 이제 감옥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가톨릭 역사관에 들어가 보면 정예박해에 대한 간략한 사건들이 있으니까 쭉 보시고요.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촌들을 찾아서 이렇게 좀 다니시고, 그리고 섬진강으로도 나가셔서 좀 이렇게 순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이제 제가 성당이랑 또 곡성군이랑 합쳐가지고 길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